스트렝스 BI의 하상윤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차는 빅데이터 패러다임의 변화, 빅데이터 분석 현안 및 이슈, 방향성, 자동화 도입을 위한 방안, 빅데이터 전통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슈, 그다음에 지능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저희 회사의 하이퍼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수집과 저장, 그다음에 가공이라는 그 단계에서 기술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수집을 하느냐가 목표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현업 사용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쉽게 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시나리오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상당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수는 굉장히 부족하고 IT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데 비해서 현업 담당자는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업 담당자들이 IT 인력들한테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그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국내 최대의 SI 업체인 S모사의 홈페이지에서 좀 따왔는데요. 아주 좋은 말이죠. 데이터 분석의 성공 요건의 첫 번째, 잘 정의된 질문을 던질 것. 네, 현업 담당자들이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시나리오와 요구사항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가의 적절한 기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현업 담당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IT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IT 담당자들은 현업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2주, 3주 이상 소요가 되고 또 특정 어떤 RDB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획득해야 되는데 결제 라인도 상당히 많이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간의 협업은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분석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럼 지금까지 분석 자동화를 못 시켰는가? 첫 번째는 사실 원천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IT는 상당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활용률은 전체 63개국 중에 31위, 즉 중간 수준뿐에 되지 않더라. 물론 우리나라가 IT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IT 인력들, 특히 빅데이터 인력들이 부족한 것이 이제 사실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 규모가 좀 작고 데이터가 부재하더라라는 게 이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에 의지하지 않는 IT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정말 자동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분석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적재가 되고 가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또 자동화시켜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가 이제 분석한 그 철학은 이제 앞으로의 빅데이터에는 이제 비전문가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엔드 유저 컴퓨팅을 지향해서 제품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전 세계적인 추세, 그 굉장히 공용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오라클 같은 기업들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각화 툴까지도 다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 분석 모델 탐색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미리 계산을 해서 사용자들, 현업들한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크게 이제 데이터 분석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다음 가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가공 부분과 그 가공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회사의 경험치에 의한 거지 뭐 어떤 특별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앞단의 일을 IT 전문가들이 DB에서 DW를 구축을 해놓은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고, 어쨌든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들은 IT에서 하고, 현업 담당자들은 잘 다듬어진 그 데이터 가공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엑셀의 로우 데이터로 다운받아서 다양한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피벗을 하더라 라는 게 저희 결론이고요. 그런데 그런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희는 뭐니 해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 근데 많은 벤더사들이나 고객사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의 품질 관리예요. 지금 현재 업계 상황이 빅데이터 하게 되면은 하둡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둡 시스템이 2005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오픈소스다 보니까는 상당히 데이터 아키텍트부터 시작해서 분석가들 등등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많은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을 거의 100%에 가깝게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중요한가? 일반적으로 기준 정보라고 해서 기준 정보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현업들이 뭐 매출이라든지 재고라든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경영진에 보고가 되어야지, 이미 일주일, 2주일 후에 그 업데이트된 자료는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시간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스템의 어떤 에러라든지 ETL 스크립트의 동작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잘못 입력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가 상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좀 탐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이제 DBMS를 좀 아시고 계신 분들은 ACID 많이들 알고 계시죠?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유효성, 유일성, 정합성, 일치성, 이것도 이제 DB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 부분들도 만족을 해야 되더라. 지금 몇 가지만 보면은 데이터 완전성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ETL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상당히 소실된 채로 적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객명, 모델, 스펙 정보, 필수 정보 같은 경우도 널 데이터로 입력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NoSQL 스토리지의 특성상 많은 부분 이런 이제 완전성에 대해서는 좀 용인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를 쌓게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일성 같은 경우는 동일 데이터가 중복 없이 하나로 관리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쌓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스토리지 낭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 해서 원천 데이터로부터 어떤 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 개선, 구성, 평가의 단계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최종 모델까지 만드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원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그 원천 데이터를 숫자형 데이터인지 범주형 데이터인지 문자형인지를 전부 다 분류를 하고, 그걸 하나로 어떻게 통일성 있게 합쳐서 이상 있는 데이터를 탐지하고 데이터 스케일링을 하고 피처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체 공수 대비 약 한 80%가량 차지를 한다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전체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데이터 피처 개선을 위한 자동화된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데이터 변환에는 연속형 범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이터 클린징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제 특성 스케일링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변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형 데이터가 001, 00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인데 그것을 테이블 구조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중복값, 누락값, 이상값 제거하는 클린징 부분과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를 분석하는, 예를 들어서 신용도 평가다라면은 당연히 연봉이라든지 뭐 카드 소비액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자동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적으로 난관에 부딪히는 게 바로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저희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러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메타 관리가 잘 안 돼 있고 메타 시스템이 없는데 이거부터 자동화되게 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일단 메타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십수년 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DW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용어도 다 표준화를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계속 복잡화되고 요구사항이 다양해지니까 시스템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W를 구축한 의의가 없어지는 회사들이 상당 부분 많았어요. 표준을 지키지 않고도 또 이제 변화되어 있는 새로운 환경, AI 환경에 맞춰서 우후죽순처럼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레퍼지터리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데 이제 크게 메타 관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와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로 나뉘는데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는 현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원 번호다 라고 지칭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4번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곳 가면은 굉장히 용어들이 빈번한데 부서마다 또 다른 부르는 어떤 용어들도 다르죠. 엔지니어적으로 좀 넘어간다면 가장 비근한 예로는 이제 DBMS의 물리적 모델과 논리적 모델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뭐 어떤 데는 인플로이 넘버라고도 써 있고 어떤 시스템은 그냥 인플로이라고 써 있고 어떤 데는 넘버 뭐 이런 식으로 가지각색인데 이런 요소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EDA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엔드 유저 컴퓨팅의 좀 핵심 중에 하나라고들 하는데 사실 별건 없습니다. 저희 뭐 엑셀 같은 거 로우 데이터로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 보셨을 텐데 엑셀 로우 데이터 분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피벗을 돌리고 그 다음에 시각화 툴도 있지 않습니까? 엑셀에서 제공하는 가지각색의 어떤 시각화를 통해서 의미들을 분석한다는 거죠. 2003년에는 버짓 대비 액추얼 실행금액이 왜 이렇게 높았을까? 라고 그래프를 보고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탐색적 분석들을 누군가가 자동적으로 리포팅을 생성해주고 야 여기 좀 이상치가 있어 라고 제안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자동화가 많은 벤더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미 한 5년, 6년 전부터 뭐 MSA 파워비아이라든지 특정 제품 좀 거론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저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타블로 프랩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분석 시나리오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내가 이제 크게 봤을 때 매출 보고자인데 나는 매출 보고를 보통 막대 그래프로 하는 것을 원해 라는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용자는 꺾은 선 그래프를 원해 라는 사용자마다의 어떤 선호도가 좀 다르죠. 그런 사용자들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특성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녀 성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 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데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오면 아무래도 시각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다음 분석 사용자의 선호도를 합산시켜서 이분한테는 원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 꺾은 선 그래프가 낫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판별하는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개인화 점수라든지 데이터 가치 점수 외에 이제 시각화 점수를 다 합산해서 이 부분에서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시각화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기술이긴 하지만
물론 난이도 자체는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가상화라든지 데이터 피처 엔지니어링보다는 난이도는 낮지만 가장 현업들한테 와닿는 것이 바로 시각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리포팅을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처들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내가 리포팅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요. 분석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 해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뢰도겠죠.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밑에 예가 있는데 공공사업본부는 90% 달성, 프로젝트 달성률이 광역사업본부는 100%야. 다른 데는 80%, 70%대네. 광역사업본부가 굉장히 프로젝트 달성률도 높고 너무 잘하는 부서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인간의 판단이고 이상치를 갖다가 AI 어떤 분석 툴에서 알려준다면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면서 연관된 데이터를 갖다 드리라고 할 때 광역사업본부는 겨우 2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나머지는 10건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했더라 라는 부분을 사람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이제 그 학습되어 있는 툴들은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뢰도 측면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 다른 어트리뷰트들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어떤 텐던시, 그 다음에 분포도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 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ML인데요. 오토ML은 여러분들 혹시 ML 쪽 많이들 공부하셨을 텐데 내가 100개 이상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다.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에 있는 박사분께서도 그렇게 많은 알고리즘을 다 알 수는 없고 겨우 저도 해봤자 민맥스니 디시전 트리니 한 10개 이상은 알질 못해요. 그런데 현업들한테 이런 알고리즘을 선택하라고 하면 디시전 트리만 해도 파생형이 한 2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통계를 갖다가 분석하는 그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된 데이터의 피처들을 파악하고 그 피처들을 모든 조합을 통해 가지고 8대2나 7대3으로 트레인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리절셋을 비교해서 이 부분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겠네 라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자동화 기능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 현업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현업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20개 내외의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한 1년 정도 그 분석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업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좀 괜찮고 또 이제 고급 사용자들은 텐서플로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확장형 툴 같은 거를 사용해서 당연히 코딩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더 고도화시킨 오토ML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업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요구되지 않더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가장 단순화된 패턴들을 몇 가지를 이제 지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피처 파악과 알고리즘 추천, 그 다음에 인풋된 파라미터를 조합해서 가장 트레이닝 스코어가 높은 것을 이제 랭킹을 매겨가지고 ML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전통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존에 어떤 장점이 있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확산되지를 못하고 있느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 회사는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오픈 소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회사지 절대로
무슨 그 꼭 상용을 써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는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 이 장표는 어떤 특정한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융합을 해서 발전해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고, 우선 전통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사실 매우 큰 규모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저장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 야후의 두 개발자들이 GFS, 구글 파일 시스템을 좀 모방을 해서 그 논문을 보고 HDFS 시스템을 만들었고, 맵리듀스를 활용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어떤 플랫폼의 원시적인 모습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아파치 대전에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는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어요. 2000년대 한 후반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정형 데이터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해서 일단 무조건 모아. 어디다 모으죠? 어떤 회사는 뭐 그냥 DW처럼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하둡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걸 한번 써보자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래서 수집과 저장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표치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국내 가장 큰 SI 업체인 S모사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집과 저장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일단 무조건 저장을 하고, 데이터의 빠른 생성 및 유통,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활용되기가 어려운 구조로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둡도 1.0, 2.0 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했죠. 요거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보셨던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네, 요즘에 뭐 인메모리 쪽에 그 아파치 스팍도 나왔고, 네, HBase를 좀 더 확장시킨 그 SQL까지도 이제 SQL 라이크로 이제 문법도 쓸 수 있는 뭐 임팔라라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타조 같은 그런 레이어도 생겼고요. 또 HDFS의 메시지를 갖다가 메시지 풀링하는 방식으로 카프카 같은 모듈들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혼재되어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너무 많단 말이죠. 하둡 에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한 게 되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를 거다. 근데 이게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은 사실 하둡 에코에 직접적인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논문으로 만들어서 전체 배포를 했고, 맵리듀스를 개발한 업체이죠. 그래서 하둡 코어의 원조라서 본인들은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기들은 이게 하둡 에코의 표준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페이스북은 가장 많이 보는 형태죠. HBase의 하둡의 하이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만 이 회사의 특징은 다른 어떤 댓글이라든지 어떤 타사의 URL이나 뉴스기사 같은 것을 파싱하는 기능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스크라이브 같은 그런 툴까지도 만들었어요. 로그 데이터 툴까지도 만들었고요. 네, 주키퍼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자원관리 도구고, 네, 야후 보면은 워크플로우도 우지를 쓰고 있고, 이제 데이터 수집 도구로 데이터 하이웨이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링크드인도 굉장히 이제 하둡 에코에 기여한 회사인데, 피그 하이브를 위에다 얹어놨죠. 다 조금씩 보면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TMAX가 약간 지향하는 것이 클라우데라의 모델과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저희는 배치 프로세스가 뭐가 됐든 어널러틱 SQL이 뭐 임팔라라고 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 쿼리 엔진이 있는 거고요. 클라우데라 서치가 있고, 자기들은 이제 골라서 쓰라는 거죠. 분석 쪽에서 ML은 뭐 스팍을 쓰든 머웃을 쓰든 맵리듀스를 쓰든 골라서 써라. 이런 식으로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하니까 가장 최고의 제품을 쓰라는 것이 바로 클라우데라의 오픈 지향형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자, 이 회사들은 다들 공룡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물론 제가 그 기업들을 어떤 수준을 무시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큰 공용 업체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주업이 IT가 아닙니다. IT가 아닌데 나는 자체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고 있어요. 근데 막상 하둡을 적용해 보셨던 고객사들은 생각보다 클라우드 지식도 많아야 되고 오픈소스에 대한 기능도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되고 수집, 분산, 분석 기술, 기술셋 간 인터페이스 연계 방안 등등 이런 모든 지식들을 알아야 되더라. 거기에 따른 러닝 커브가 너무 길더라. 또 비용, TCO 관점에서 구축할 때는 라이센스비가 일부 빠질 수 있지만 구축 이후가 문제입니다. 어떤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를 잡을 사람이 퇴사를 했어. 그럼 결코 비용이 저렴하지 않죠. 타임 투 마켓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다이 방식으로 연계 시에는 전문 인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반드시 아파치 재단에서 검증된 것만 쓸 거야. 네, 그러다 보면 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빠를 줄 알았는데 NoSQL은 빠르다던데? 근데 내부적으로 좀 아키텍처가 조금 잘못 설계될 경우는 ETL 스크립트가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집 단계, 분석 단계 매 회마다 ETL 스크립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속도 저하의 큰 이슈고 또 정형화된 데이터 외에 현업들이 나 표준화된 SQL 쿼리를 사용하기 싶어. 그래? 걱정 마. 내가 임팔라라는 거 도입해서 해결할게. 그런데 안 돼. 검증이 안 됐거든. 그래? 그럼 타조라는 거. 타조를 쓰게 되면 하이브를 빼야 돼. 왜? 몰라. 그런 추세래. 뭔지 몰라요. 일단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SQL을 그냥 무작정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 특정 기술세 변경 시에는 위에서의 이제 얘기와 같은 맥락이고요. 결국은 또 확장을 하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 에러들이 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디버깅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부족하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스템의 초기 목적이 뭐라고 했죠? 수집과 저장을 얼마나 간편하게, 편리하게, 빠르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죠. 자, 현업의 시각화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받고 하둡이라는 플랫폼을 설계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데이터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적재하고 그걸 빨리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좀 포커싱 하다 보니까는 사용자 편의성이 좀 떨어져요. 사용자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엔지니어나 개발자, 운영자 측면에서 뭔가 에러가 났는데 불친절한 오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냥 페일리어라고 어디에서 페일리어가 났다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또 이제 코어 단의 오류가 진짜 간혹씩 발생을 해요. 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럴 때면 아파치 재단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안이 나오겠지 하고 패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그 전까지는 뭐 우회 방안으로 소위 말하는 땜빵식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것인가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우선 저희는 그 내부적으로 뭐 엔진이 뭐가 됐든 우선 사용자들이 편리해야 된다. 표준화된 SQL 쿼리를 사용해서 IT인들이 쉽게 데이터를 가상화시키고 저장,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아키텍처를 또한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능만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을 뭐 소스DB로 쓰겠다면 오라클을 쓰면 되는 거고요. 또 시각화 쪽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텐서플로우를 끌어 쓰면 되고요. 분석에서는 뭐 나는 파이터치를 쓰고 싶어.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상당히 열려 있다. 오픈 아키텍처라는 게 오픈 소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개방성 있는 아키텍처는 레이어별로 어떤 모듈이든 쉽게 API를 통해서건 SDK를 통해서건 접목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원 플랫폼. 내가 이제 분석은 뭐를 써야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수집단에서는 어떤 중요한 되게 좋은 크롤러가 있다는데 관리할 때는 주키퍼를 써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일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는 현업 요구를 듣고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진영만큼 그렇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일부 AI 어널러시스 쪽에 강점을 두고 싶으신 분들은 뭐 주피터 노트북을 좀 탑재해 주세요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내재화를 했습니다. 라이브러리까지 대부분 다 내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익스텐서블 AI 플랫폼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앞서 뭐 말씀드린 우리 회사의 자랑이고요. 네, 뭐 이렇습니다. 네, 개방형 표준 아키텍처를 지향하기 때문에 크게는 저희의 하이퍼 데이터 엔진 파트가 있고 뒤에 이제 아답터 부분이 있는데 아답터 부분을 통해서 하두비든 텐서플로우든 타블로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모 회사가 TMS 티베로기 때문에 DBMS 엔진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DBMS 하면 DBMS의 단점 많이들 배우죠. 그래서 NoSQL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RDBMS를 만드는 수준의 회사들은 그 ACID를 만족하기 어렵지 베이스라는 그 NoSQL의 철학을 만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아까 회사들도 보면 MS라든지 오라클 같이 DB를 자체적으로 만든 회사들은 DB 내에서의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당연히 NoSQL의 모든 특성, 그 컬러머 스토어를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DB로 현재 티베로 8이라고 설계 중이고 저희 쪽 제품에는 이미 엔진 자체는 티베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티베로와는 다르게 컬럼 스토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인메모리는 아직 지원하지 않아요. 인메모리 쪽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성비가 좋지가 않아요. 그 스팍을 써보신 분들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만드는데 생각보다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한 상황이고 어쨌든 그렇게 좀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자랑하는 데이터 가상화 기술 메타데이터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의 로지컬한 DW.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필요하냐? 저희 회사는 DW 이미 다 구조화돼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 다 돼 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막상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마케팅 부서에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다네요. 저기 IT 부서는 신규 시스템을 저희 모르게 언제 도입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DW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 쪽 엔진단에서 아답터를 다 제공해요. 뭐 오라클이 됐든 MySQL이 됐든 MSSQL이 됐든 혹은 뭐 하도비 됐든 그런 공통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쿼리로 날리게 되면은 일단은 어쨌든 데이터를 끌어와서 테이블 구조화 시키고 조인이 됐든 레프트 조인인 거 뭐 이너 조인인 거 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인 DW를 만들고 그 논리적인 DW에서 자유롭게 쿼리가 수행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스 DB가 어떻게 되든 시스템 유지보수가 유지보수로 인해서 또는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코스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제가 분석 시나리오 추천 엔진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저희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저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이미 다 분석을 해서 이 두 개의 점수를 고려해서 그래프도 추천을 해주고 리포팅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운영 편의성도 잡 스케줄러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권한 부여, 데이터 검증, 이 외에도 데이터 마스킹이나 가명 처리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입 사례는 국민연금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부산은행 등등 메이저 금융권들 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마이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통폐합하고
뭐 분석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메이저 SI사와 함께 논의해서 구축 방향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만 보면 부산은행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콜센터에서 그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어떤 그 니즈들, 어떤 불만 사항들을 접수를 하고 그 불만 사항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끝났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 보안 S등급의 그 반도체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특징은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그 소스 DB가 이렇게 좀 있었고요. 이 부분 중에서 저희는 데이터 추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엔진이 들어간 거고, 사실 이때는 이제 하이퍼 데이터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이퍼 데이터의 전신 제품인 데이터 허브라는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허브라는 제품은 지금의 하이퍼 데이터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가상화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UI 툴은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도 고객사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툴을 개발을 해서 얹은 그 제품명을 이제 하이퍼 데이터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례가 저희가 좀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고객사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고요. 예. 네, 여기까지가 저희 팀엑스 BI에서 준비한 발표 장표입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그 뒤에 제가 따로 이제 명함 같은 것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